그녀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잠이 든 듯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장은 차게 식은 상태. 꿈만 턴 그녀가 미래를 품고 들어간 그곳에서 그녀의 꿈은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린동의 한 고시원.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평소에는 한적하던 골목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줄지어 멈춰서고 곧이어 과학수사팀이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현장은 성인 2명의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방들이 벌집처럼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굳게 닫혀있던 305호실의 문을 열자 방 안 침대 위에는 한 젊은 여성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목 부근에 압박흔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사망 직전에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도 발견됐어요. 다만 성범죄 가능성을 두고 진행한 검사에서 정액 반응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사건이 있기 약 3달 전인 2024년 10월 11일부터 이곳에 거주하던 28살의 여성 윤 씨였습니다. 고시원의 특성상 방들이 붙어 있었으나 비명 소리를 듣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시텔 관리자인 72살의 김 씨도 특별히 이상한 정황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비좁은 고시원에서 소리도 없이 사람을 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윤 씨가 거주하던 방은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된 305호실의 건너편에 있는 309호실이었습니다. 즉, 피해자 윤 씨는 자신의 방이 아닌 고시원에 사는 또 다른 누군가의 방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각 방은 안에서는 잠글 수 있으나 도어락 등 외부의 시건 장치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방에 들어갈 수 없는 이곳에서 벌어진 황당한 살인사건.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범죄 현장은 말 그대로 목이 졸려 자기 공간도 아닌, 그러니까 다른 고시원 방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볼 때는, 첫 번째, 어디서 다른 데서 살해당한 후에 여기를 유기했다. 사실 이건 말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고시원에서 목이 졸린다는 게 생각 외로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만약에 입을 막고 그리고 이 좀 완력이 센 그런 경우에 통제를 했다. 그럼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죽임만? 아니 그러면 혹시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뭔가 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 그럼 당연히 범인은 누구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공간을 잘 아는 그 고시원에 사는, 아니 살았던, 뭐 바로 나갔거나 아니면 사라졌거나 하는 완력이 센 남성,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윤 씨의 시신이 발견된 305호실의 주인은 43살의 이 씨였습니다. 당시 이 씨는 무직으로 사건 6개월 전인 4월 16일부터 고시원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이 씨는 없었고 경찰이 윤 씨와 이 씨의 접점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자 고시원에서 두 사람이 한 차례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를 처음 만난 건 2024년 10월경 피해자가 고시원에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보다가 젊은 피해자를 보자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해 동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후 11월 말경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며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범행 장소인 305호실 외에 피해자의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방 상태가 마치 누군가 뒤진 듯한 흔적이 있던 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상대적으로 깔끔한 책상이나 침대 상태와는 달리 옷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이 지저분하게 바닥에 널려 있고 옷은 대부분 주머니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윤 씨의 사망 시점은 1월 4일, 즉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사건을 맡은 영등포 경찰서 민원실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초조한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이던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젯밤에 제 방에서요. 이 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2025년 1월 4일 밤 10시경 이 씨는 복도에서 윤 씨를 마주치고는 자신의 방으로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윤 씨를 붙잡고 대화를 시도하다가 윤 씨가 방을 나서려고 하자 윤 씨의 팔목을 붙잡고 이에 놀란 윤 씨가 왜 그러세요라며 소리치자 이 씨는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어 윤 씨가 살려주세요라며 외치며 거세게 저항하자 이 씨는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몸싸움은 침대 위로 다시 방 바닥으로 이어졌고 비좁은 방 안에서 벌어진 격렬한 저항에도 이 씨는 계속해서 목을 졸랐고 끝내 윤 씨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손을 뗐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309호실에서 윤 씨의 옷장을 뒤진 이유를 추궁했고 이 씨는 305호실에서의 범행 직후의 행적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신원과 평소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이를 확인코자 맞은편에 있던 윤 씨의 309호실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태연히 윤 씨의 옷장을 뒤졌습니다. 옷장 안에 들어있던 옷가지들을 헤집어 마침내 그녀의 운전 면허증을 찾아냈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305, 유기 장소와 범행 장소. 309호는 이 돌아가신 분이 원래 살던데 그 안에는 일종의 물색흔이 있었다. 근데 되게 부분만 물색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돈을 노린 물색이라기는 좀 애매한, 다른 뭘 노린 물색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참 거기는 좀 이상한 건 그래요. 왜 굳이 거기서 뭘 하려고 했을까? 일종의 뭐라고 하나, 번호를 달랬다,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접점이, 이런 접점을 하다가 다른 형태의 어떤 외부에서의 어떤 접점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뭔가를 다 하려고 한 범인의 범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가서 뭔가 이 되게 그 신원이라든 그런 거를, 아니면 물품이라든 그거를 가지려고 했던. 수집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중요한 거. 이런 형태가 가능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피해자에 들어가면은 바로 잠가버리거든요. 보통 그 고시원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방문이 안 잠겨 있는 거는 피해자가 방에 안 들어간 상태, 복도에 있는 상태에서 공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보통은 이제 그런 고시원은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화장실 가려거나 아니면 뭐 이동하려고 할 때 뭐 그렇겠죠. 잠깐 나왔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지나갈 때 바로 목을 해서 이랬을 가능성.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고, 그런데 범행 방식은 되게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일종의 넌 어거네이션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 본인 얘기는 그거잖아요. 범인 얘기는. 얘기를 걸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소리가 났겠죠. 말소리가 났겠죠. 그걸 들은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그게 없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 바로 입을 막고 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망가려고 해서 죽였다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제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면 죽이고 뭘 하려고 하다가, 그게 바로 이 범인의 애모가 될 수 있는 거죠. 경찰은 당초 이 씨를 살인,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추가 수사 단계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성폭행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제가 이성교제 경험이 없어서 여자의 몸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윤 씨가 사망한 직후 시신을 침대 위로 옮겼습니다. 이후 시신에 입을 맞추고 옷을 들쳐 가슴을 만지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하의를 내린 뒤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오욕한 그 모든 과정이 담긴 영상이 이 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그의 혐의는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강간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경 피해자에게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고 이후 그녀가 고시텔을 떠나게 되면 다시는 못 만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강간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여자의 몸을 만져본 적도 없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이미 과거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습니다. 그는 2010년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강도 강간을 시도하는 등 강도 강간 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년 출소한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윤 씨를 강간 살해한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행동들을 이어갔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온 그는 곧바로 인근 숙박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시도한 흔적까지 확인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성적인 어떤 법적으로는 유사강간이든 그런 상황을 했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물품이 되겠죠. 그게 보충적인 형태의 성범죄 보충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범죄를 완수했다고 보면 완성한 걸 리콜을 해야 되잖아요. 밖을 돌아다니면서 뭘 해고, 그 다음에 쿨링, 그 다음에 뭐 자수든 그게 뭐라고 해든 이랬다고 하면 한 사이클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범죄를 정확히 규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그냥 이것이 뭐 강간살인 법적인 처벌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이 범인이 이전에도 노상에서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6년이나 나왔어요. 강제추행 미수 정도로는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전 범죄의 범죄 재구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보기에는 관음증과 접촉음란증이 섞여갖고 무엇인가를 해고, 그 이유는 이 범인이 실제로는 성불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섞여서 그 짓을 하게 된 거고, 출소하는 후에 다른 방식으로 성적인 거를 성범죄 공격성을 해소하는 과정에 남녀가 양성이 혼숙하는 고시원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관음증과 이런 접촉 관련된 물품 같은 걸 하다가 이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범인이 남녀가 섞여 있는 고시원을 일부러 선택했다고 보시나요?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여성 전용 고시원도 있고 좀 허름한 데는 아니면 좀 싼 데는 같이 받아요. 그 같은 층에도 받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물품음란증. 그 여성이 만진 뭐 비누든 수건이든 뭐든 그런 걸 만졌고 성적인 거, 접촉음란증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관음증까지 섞여서 그 피해자가 이사한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부분이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재판 과정에서 피고 이 씨는 자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내세워 양형을 호소했습니다. 아버지와 10년 이상 관계가 단절됐고 어머니와도 30년 정도 관계가 단절됐다가 재회 후 2022년 어머니가 숨졌다며 법원에 불우한 가정 환경에 대해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역시 그의 높은 재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0년 강도 강간 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진행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그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보험장터 분석 요청하면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싸지는데 어떻게 혜택이 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할인형 보험이지. 가입할 때 건강하면 할인받고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다면 최대 9년 동안 매년 할인받는 게 할인형 보험이지. 아, 그래서 보장이 같아도 더 저렴해질 수 있군요. 근데 보장이 느는 건요? 요즘에는 치료비 보장이라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이런 건 보험장터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거긴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교육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님들 많다면서요?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확 늘릴 수 있다고. 1544-5788 전화해보라고.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해도 되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 전문가의 합리적인 보장 분석 신청하세요.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당연한 강간살인인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문제는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6년 전에 그 범죄를 정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기에 맞게끔 보호 관찰을 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범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또 포식자를 풀어놓은 거죠. 풀어놓으니까 똑같이 이런 강간살인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불우한 가정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와 사회 탓이지라는 거예요. 그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6년 전에, 그 이전에 이런 범죄자를, 위험한 성적 포식자를 왜 길거리에 풀어놨느냐. 그리고 발찌도 채우지 않고. 이게 이 사건의 포인트. 사건이 발생한 고시원은 층마다 방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밀집 공간.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만난 같은 층의 이웃들은 피의자에 대해 워낙 서로의 관심도 없고 교류도 없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8년 동안 그곳에 살았다는 한 거주자는 옆방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다며 살인사건이 일어났는지조차 금시초문이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곳이 남자층과 여자층이 분리되지 않았고 CCTV는 있지만 각 방문에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얇은 벽 너머로 서로의 모든 것이 노출될 수 있지만 보안이나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 등 고시원의 열악한 환경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엿한 직장에 취업해 꿈을 이루려고 했던 윤 씨. 하지만 한 남성의 왜곡된 욕망이 그녀의 꿈과 미래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